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요즘 새롭게 생활환경 질환에서 침대 세균 먼지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성 폐질환, 천식은 8배 높아지고 폐암은 담배보다 무려 39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 나도 그래서 요즘 몸이 그런가? 선배님, 피톤치드 캡슐 톡톡 한번 써보세요. 베개, 이불, 침대 커버에 뿌리는데 무방부제, 무독성이라 안심도 되고 침대 세균 먼지 99.9% 제거도 하고 진먼지 진드기는 98% 기피 효과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왜 살충은 안 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화학 제품만 살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던데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네, 선배님. 피톤치드 향이 살림욕하는 것 같아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이라. 한번 써볼까?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자, 경향신문 사면 먼저 좀 보겠습니다. 당청 갈등에 대한 얘기입니다. 새누리 어쩌란 말이냐, 청와대 간섭에 북을, 당청 갈라서나, 이런 긴 제목의 기사입니다. 예.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 순서를 조금 헷갈렸습니다. 예. 요거는 요 다음 꼭지로 전해드리고요. 예. 죄송합니다. 경향신문 1면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여당 의원 140명의 뜻 공개 반격. 청와대 개정국회법 3권 분립 위배 공격하자. 예, 이런 제목입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청와대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개정국회법에 대해 청와대가 3권 분립 위배라며 제동을 걸었지만 새누리당은 어제 3권 분립 위배가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맞받아쳤죠. 이 공무원연금 개혁 등 주요 협상마다 제동을 건 청와대에 대해서 쌓인 불만이 폭발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예, 어제 예정됐던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도 청와대 요구로 무기한 연기되는 등 당청 관계는 당분간 냉각기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새누리당 조혜진 원내 수석 부대표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가 개정국회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을 두고요. 국회법 개정안 통과 당시 우리 당이 140여 명 찬성 표결에 참석했고 야당이 70여 명 참석했다. 청와대 거부권 행사로 국회가 재의결하면 제적 3분의 1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법안 폐기 수순으로 가면 야당이 반발할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의 관계, 여당과 야당 관계도 어려운 국면을 맞을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예, 사실상 강력한 경고로 읽히네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에서 개정국회법은 다시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을 한 셈이겠죠.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당청 관계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니 잘 생각하라. 이렇게 사인을 보낸 것으로 읽히기도 하고요. 여당 지도부는 어제 개정국회법이 3권 분립 위배가 아니다라는 내용을 설명한 문자 메시지를 당 의원들에게 보내면서 청와대에 맞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답니다. 예. 조금 전에 소개해드리려고 했던 기사, 경향신문 사면으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새누리 어쩌란 말이냐. 청와대 간섭에 북을, 당청 갈라서나. 여당에서는 비박계를 중심으로 당을 직격한 청와대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한 비박계 의원은 어제 당이 큰 일을 위해 희생을 했는데 이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말하겠죠.
그런데 희생한 걸 다 빼고 이럴 수가 있느냐? 청와대 행태는 농사 짓느라 얼굴이 시커멓게 탄 엄마에게 왜 얼굴이 안 예쁘냐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친박계가 비박계 중심 당 지도부를 흔들려고 한다. 이런 의심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한 재선 의원은 좋게 해석하자면 청와대가 이 법을 과장 해석해서 과도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현재 비주류, 비박계 지도부에 대한 불만을 이런 식으로 표출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당과 상의 없이 주요 의제들을 던져놓고 원격으로 간섭만 하던 청와대가 진짜 원인 제공자다. 이런 비판도 나온다고 합니다. 당청 관계 패턴도 변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은 그간 특정 현안에 대해 소신껏 의견을 내다가도 청와대 한마디에 고개를 숙이곤 했죠. 이런 경우 많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황은 다르다고 합니다. 청와대와 여당의 기울어진 관계에 쌓여왔던 당내 불만이 터진 만큼 쉽게 진정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게다가 청와대로서는요, 당을 제어할 수단도 여의치 않습니다. 설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가 재의결할 경우 법률로 확정돼서 정부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진다는 거죠. 청와대 입장에서는. 개정국회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현재로선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재의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만큼 청와대는 당분간 박근혜 대통령이 개정국회법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식으로 여론몰이 대응을 하면서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경향신문의 분석입니다. 정부가 정한 법률 시행령을 국회가 좀 더 수월하게 손을 볼 수 있도록 최근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여야가 통과를 시키면서 이런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를 시켰죠. 그랬더니 청와대가 위헌 소지가 있다. 국회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삼권 분립을 훼손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야당까지도 싸잡아가지고 각을 굉장히 날카롭게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새누리당이 움츠러들기는커녕 내부적으로 더 강하게 맞서면서 반발하고 있다. 이런 기류를 전한 두 꼭지의 기사였습니다. 당청 관계가 완전히 냉기류로 흐르게 되는 것일까요? 모르겠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당내 차기 대권 잠룡 경쟁 구도에서 완전히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김무성 대표가 본격적으로 대권 행보도 시작을 한 그런 마당이기 때문에 경향신문이 짚어준 지금의 당청 간 분위기 예사롭지만은 않게 보입니다. 자, 한겨레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드, 중국발 미사일 3,000km 이상 탐지, 중국의 위협, 이런 제목입니다. 앞에서 주요 조간신문 일면 머리 기사 정리할 때 살짝 언급을 했죠.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드 레이더가 만약에 한반도에 배치가 되면은요, 중국에서 미국 본토를 목표로 발사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라고 부르죠. 이것을 3,000km 이상 거리까지 탐지, 추적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답니다. 이렇게 수집이 된 정보는 미국 알래스카 공군기지에 있는 조기경보 레이더망에 실시간 전송이 될 수 있고요. 미국은 이를 기반으로 요격 미사일을 조기에 발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중국 미사일도 방어하는 체계란 얘기겠죠. 중국이 그토록 경계해온 대목, 이게 사실이다. 말 그대로 중국에도 위협이 되는 게 바로 한반도에 배치하려는 사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실은요, 사드가 한미 국방부 등이 강조하는 북한 미사일 방어 목적을 넘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중국은 이를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가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부상하면서 한국은
두 나라 사이에 끼어서 외교, 안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어두어 포스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죠. 이 MIT의 교수하고요. 조지 루이스 코넬대 평화갈등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31일 이런 공동 분석 결과를 한겨레 신문에 처음으로 공개했다고 합니다. 예, 한겨레 신문에 처음 공개한 내용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시어두어 포스톨 미국 MIT 교수하고 조지 루이스 코넬대 평화 갈등연구소 선임 연구원이네요. 이 두 학자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수십 년간 연구해온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꼽힌다고 합니다. 이 두 학자는 사드 부대에는 미국의 최첨단 군사기술이 적용돼 원거리 탐지가 가능한 레이더가 포함되어 있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한반도에 배치가 되면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미사일 방어 체계의 부속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분석 결과 이 레이더가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 미국 서해안과 동해안으로 향하는 중국 탄도미사일의 상단 추진체를 탐지하기가 비교적 용이한 측면과 후면에서 충분한 시간 동안 탐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답니다. 이 미사일이 한반도 북쪽 상공을 통과하는 동안 3,000에서 4,000km 거리까지도 탐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됐다고 하고요. 이 레이더는 중국 탄도미사일의 탄두를 추적하기는 어렵지만 상단 추진체가 탄두와 분리될 때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답니다. 이는 미국 알래스카 공군기지에 있는 조기 경보 레이더가 지금보다 더 먼 거리에서 탄두를 추적할 수 있는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면은 이거를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탐지를 해서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겠죠. 예. 포스톨 교수는 특히 미국 서해안으로 향하는 중국 탄도미사일 정보는 미국 쪽에 매우 유용한 데이터가 될 것이다. 이 데이터는 미국이 알래스카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을 조기에 발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예. 자, 중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사드라는 게 북한의 핵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꾸준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미사일 방어 최고 전문가들이라는 사람이 결국 중국까지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다. 이렇게 못을 박아준 셈이네요.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자, 메르스 얘기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일보 일면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메르스 골든타임 36시간 놓쳤다. 이런 제목입니다. 예. 앞에서 주요 조간신문 일면 정리할 때 살짝 역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정부가 메르스 첫 환자를 확인하는데 하루 반을 허비한 사실이 드러났답니다. 중앙일보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속기록을 분석한 결과라고 하고요. 이 병원 측이 메르스가 의심된다고 보건당국에 보고했으나 환자가 다녀온 바레인이 메르스 발생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무시했다고 합니다. 메르스 장악의 가장 중요한 초기에 하루 반을 그냥 보내는 바람에 잠복기 접촉자 추적 개시 시간이 늦어졌고요. 그 이후 모든 대책이 그만큼 순차적으로 지연이 됐다는 것입니다. 메르스 확산 방지의 골든타임을 놓친 셈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부가 그랬다는 겁니다. 자, 첫 메르스 환자는 지난달 12에서 17일 병원 3군데를 돌다가 17일에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습니다. 병원 측은 환자가 고열, 기침 등의 메르스 증세를 보이는 데다 중동의 바레인을 방문한 사실을 알아내서 지난달 18일 오전 질병관리본부에 감염 여부 확인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요,
바레인은 메르스 발생 국가가 아니다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12가지 다른 호흡기 질환이 아닌지 검사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병원 조사에서 그중 어느 질환에도 해당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질병본부는 지난달 19일 오후 8시쯤 그의 검체를 가져갔고 다음날 오전 6시에서 7시 사이에 확진 판정을 내립니다. 정부는 첫 환자가 두 번째로 간 병원에서 환자가 잇따르자 지난달 28일 그 병원의 모든 환자와 가족 등을 대상으로 전면 재추적에 부랴부랴 들어갑니다. 하루 이틀만 이 작업을 빨리 시작했다면 지난달 27일부터 발생한 감염자를 일찍 찾아냈을 수도 있었겠죠. 메르스 환자는 지난달 31일 어제입니다. 2명이 추가돼서 총 15명으로 늘었습니다. 한 명은 최초 환자와 같은 병원에 입원했고요. 다른 한 명은 그 병원에 입원 중인 어머니를 간병했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둘 다 35살 남성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첫 환자 발생 이후에 발병한 14명은 모두 첫 환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2차 감염 환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첫 번째 환자 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바레인이 메르스 발병 국가가 아니다라는 등등의 이유를 들면서 방치하지만 않았더라면은 2차 감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메르스의 전파력에 대한 판단 착오, 최초 환자 접촉자 일부 누락 등으로 심려와 불안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인을 한 겁니다. 경향신문 이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메르스 Q&A 기사입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내국인 환자가 15명으로 늘면서 유독 우리나라에서 메르스 환자가 급증한 데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죠. 정부는 최초 환자가 메르스로 확진, 격리되기 전에 무방비 상태로 사방에 노출됐던 것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경향신문이 문답 형식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몇 가지 추려보겠습니다. 최초 환자가 14명이나 감염을 시켰죠. 이른바 슈퍼 전파자로 볼 수 있나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전문가들은요. 최초 환자가 처했던 환경이 예외적이어서 감염자 수가 많을 뿐 슈퍼 전파자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한답니다. 최초 환자는 정부의 발견, 격리되기 전까지 4개 병원을 전전한 데다 감염 장소가 병원이라서 주변에 면역력이 취약한 환자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의료진도 이 환자의 메르스 감염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메르스의 기초재생산 감염자 수를 0.6에서 0.8명으로 보고 있으며 아직 이 판단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최초 환자 이 사람을 슈퍼 전파자로 규정하기엔 아직 이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슈퍼 전파자여서가 아니고요. 정부의 대응이 잘못됐기 때문에 화가 커졌다는 얘기겠죠. 해외에서는 메르스 치사율이 40%라고 하던데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라는 이 치사율에 대한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치사율에 대한 궁금증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향이 정리한 답 전해드리겠습니다. 메르스는 2012년 4월에 최초 환자가 보고된 후 올해 5월까지 24개국에서 1154명이 감염돼서 471명이 사망했습니다. 중동에서는 바이러스 전파력이 낮고 치사율이 높았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전파력이 높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죠. 감염병은 치사율과 전파력이 반비례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40%라고 알려진 치사율을 그대로 믿고 적용할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다. 좀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얘기로 정리가 저는 됩니다. 내국인 환자들, 우리나라 환자들의 특징, 그리고 지금의 건강 상태는 어떠한지 이것 또한 굉장히 궁금한 대목입니다.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53.1세로 세계 평균
47.5세보다 높습니다. 감염 장소가 병원이라서 이미 다른 질환을 갖고 있던 환자들이 많다고 하고요. 환자 대부분은 상태가 양호하지만 최초 환자와 세 번째, 여섯 번째 환자의 상태는 좋지가 않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달 15에서 17일 최초 환자와 같은 병동에 입원해 있던 여섯 번째 환자는 고령, 71살입니다. 고령이고 이미 다른 질환이 있었으며 신장도 하나뿐이어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바이러스가 혹시 중간에서 변이를 일으켜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전파력이 커졌을 가능성은 없나? 이것도 궁금한 점입니다. 정부가 염색체를 분석한 결과 핵심적인 부분에선 변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추가 확인을 위해서 해외 유전자 분석기관 4곳에 감염체 분석을 의뢰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자, 가장 궁금한 거 이겁니다. 메르스 전용 항바이러스제가 아직 없다는데 이거 치료 어떻게 하나? 기존에 나와 있는 항바이러스제 2개를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어서 상태가 심각할 경우 이 약을 투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증상을 완화시키는 대증요법도 쓰고 있다고 하고요. 해외에는 메르스보다 치사율이 훨씬 높은 에볼라 바이러스도 대증요법으로 완치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자, 경향신문이 메르스 관련 Q&A를 정리해 봤고요. 그 중에서 중요해 보이는 것들 몇 가지 제가 전해드려 봤습니다. 자, 화제를 좀 바꿔 보겠습니다. 서울신문 구면입니다. 누명 벗은 과거사라는 제목으로 기사 2꼭지가 엮여 있습니다. 첫 기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인혁당 1차 사건도 재심서 최종 무죄 50년 만에 매듭, 이런 제목입니다. 이른바 1차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이죠. 인혁당 사건.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마침내 누명을 벗었습니다. 1965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지 50년 만입니다. 2007에서 2008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2차 인혁당 사건에 이어서 1차 사건까지 무죄가 확정되면서 사법살인으로 불렸던 잘못된 수사와 재판이 바로잡히게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권 주자이던 시절에 2개의 판결이라고 언급했던 2개의 판결론, 바로 그 사건입니다. 대법원 3부 권순일 대법관이 주심이었네요. 대법원 3부는 도예종 씨 등 9명에 대한 최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옛 반공법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 이렇게도 밝혔다고 합니다. 1차 인혁당 사건은 1964년 박정희 정권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반정부 조직을 결성했다며 혁신계 인사 수십 명을 잡아들인 사건입니다. 당시 서울지검 검사들이 공소제기를 거부하며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도예종 씨 등 13명은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시는 이후 1974년 2차 인혁당 사건에 또다시 연루가 돼서 사형을 선고받고 18시간 만에 목숨을 잃습니다. 형장의 이슬이 된 겁니다. 1차 인혁당 사건의 피고인들과 유족들은 2011년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2013년 9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뒤 같은 해 11월 무죄를 선고합니다. 2차 인혁당 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은 2007에서 2008년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신문 9면에 나온 기사이고요. 같은 9면에 이어지는 누명 벗은 과거사라는 제목에 엮여있는 2꼭지 기사 중 2번째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윤필용 사건, 불법 고문 41년 만에 3억 6천만 원 배상 판결. 1973년 박정희 정권이 만들어낸 윤필용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에게 국가가
금전적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는 이 사건 당시 불법 고문을 당한 뒤 누명을 쓰고 복역했던 고 이정표 씨의 유족에게 국가가 총 3억 6천여만 원을 배상할 것을 선고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군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이 피해자를 불법 구금하고 가혹 행위를 했으며 수사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물러나게 하고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한 게 쿠데타 음모설로 번져서 윤 사령관과 그의 부하들이 처벌받은 사건이죠. 당시 윤 사령관의 측근 대령이 이끄는 육군 범죄수사단 대위였던 이모 씨는 군납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윗선에도 뇌물을 줬다는 혐의로 보안사에 소환돼 구금 조사를 받습니다. 보안사 조사관들은 이 씨를 고문했고요. 이 씨는 결국 군사법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이 됐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합니다. 강제로 전역당한 이 씨는 당시 고문으로 무릎 통증 등 영구 장애를 얻었습니다. 승무원이던 딸도 1983년 칼기 피격 사건 때 사망해서 그는 슬픔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다가 2004년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2011년 이 사건의 다른 연루자가 재심 청구를 해 무죄 판결을 받아내자 이 씨의 유족도 이듬해 재심을 청구합니다. 작년 4월 서울고법은 보안사 요원들이 불법 수사로 허위 증거를 만들어낸 점이 인정된다며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인혁당 1차 사건 그리고 윤필용 사건 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좀 듣고요. 이 숨을 좀 고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realize that this cannot be made a fight. Our working thesis tonight is this quotation. If this fight against communism is made a fight between... 안녕하세요. 뉴스K 앵커 노지민입니다. 제 앵커석 옆에는 4명의 언론인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인 에드워드 머로우는 메카시즘의 광기를 끝낸 용감하고 양심적인 기자로 기록됩니다. 숨죽여 있던 미국의 지성을 일깨운 계기였습니다. 어느 누구는 뉴스 앵커가 특정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점잖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언론인의 사명입니다. 뉴스K가 그 사명을 일깨우면서 한국 언론을 선도하겠습니다. 공정보도라는 미명에 몸을 숨긴 기계적 중립. 품위 품격이란 미명에 존재를 감춘 엘리트주의. 뉴스K는 하나하나 혁파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당신의 진실한 전달자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주장이 질서를 만나면 아름다워집니다. 주장이 화해를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주장이 감동을 만나면 희망이 됩니다. 주장이 배려를 만나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네, 2015년 6월 1일, 6월의 첫날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국민라디오 조간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국민라디오 김효진 PD입니다. 자, 한겨레 14면으로 가보겠습니다. 홍준표 지사님, 주민 소환 심상치 않네요.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경남 지역 시민사회에서 홍준표 경남지사를 주민 소환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주민소환은 주민투표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해임시키는 것이죠. 예.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은 2012년 12월 홍지사 취임 뒤 도립,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무상급식 중단 사태 유발,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한테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 수수 의혹 등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경남 지역에서는 홍 지사의 불통과 독선을 유권자가 심판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커졌다고 하고요. 새누리당이 강세인 경남 지역에서 홍준표 지사의 주민 소환이 가능할 것인가? 이걸 놓고 주민들과 시민사회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답니다. 주민 소환은 유권자 투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주민이 참여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주민 소환을 추진하는 쪽이 넘어야 할 첫 번째 산은 경남 전체 유권자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는 일입니다. 주민소환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전국에서 64명에 대한 주민소환이 시도됐지만 투표가 이루어진 것은 8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동안 대부분 주민소환 시도가 서명인 수 부족으로 무산된 것은 투표를 추진하는 쪽의 준비 부족과 운영 미숙, 또 주민소환 대상자 쪽의 조직적 방해 때문으로 분석이 된다고 하고요. 이 서명을 받고 투표 절차를 거쳐서 개표 요건만 충족을 시키면은 투표 결과는 주민소환 찬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 대부분이 주민소환에 찬성할 것으로 추측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주민소환 투표 8건 가운데 6건은 투표율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개표조차 못하고 부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3분의 1 이상 투표율을 기록한 경기도 하남시 의원 2명에 대한 투표는 모두 가결됐습니다. 만약에 홍 지사가 주민투표로 도지사직을 잃는다면 주민소환된 첫 지방자치단체장이 됩니다. 예. 첫 번째 고비가 주민들의 서명을 받는 일이라고 하는데 하고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관심 갖고 지켜보고 국민 라디오에서도 계속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일보 5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상곤, 혁신위 연명 위한 호흡기 역할 안 한다. 이런 제목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어제 연명을 위한 혁신위로서 혁신을 도모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연명을 위한 산소 호흡기 역할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상곤 위원장은 어제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문재인 대표 및 당 소속 광역단체장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요. 혁신의 3가지 원칙 중 첫 번째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면서 본질적, 본원적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해나가겠다. 이런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 김 위원장은 또 혁신위원장을 맡고 보니 주변에 저를 염려하는 분이 참 많다. 혁신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반드시 해내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김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서 혁신위 인선과 관련해 6월 초순 10일까지는, 그러니까 6월 10일까지는 마무리하겠다. 이런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상곤 위원장은 인선 원칙의 하나로 내려놓기를 꼽았던 것과 관련해서 공천 포기를 꼭 지칭한 게 아니라 본인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예, 김상곤 위원장은 조국 서울대 교수의 혁신위원 인선 여부와 관련해선 그분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는 건 다 알고 있고 인선과 관련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작업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서 말을 아꼈다고 합니다. 연명 위한 호흡기 역할에만 그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김상곤 위원장이 피력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일보 5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무성 7월 방미 검토, 대권 통과 의뢰, 이런 제목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오는 7일
미국 방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지난 4.29 재보궐선거 이후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김무성 대표의 방미 계획이 전해지자 대권 잠룡의 광폭 외교 행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요,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조율 중이지만 이번 방미는 한미 간 정당 외교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워싱턴, 뉴욕, LA 등 미국 주요 도시를 방문하는 일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고요. 방미가 성사가 되면 김무성 대표가 여당 대표로 취임한 이후 두 번째 외국 방문이 됩니다. 방문국도 의미심장합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0월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기도 했죠. 김무성 대표가 중국과 미국을 차례로 찾는 것은 정치적인 의미가 적지 않다고 국민일보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신면입니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 2주째 빈손, 이런 제목이고요.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2012년 새누리당 대선 캠프 관계자를 사흘째 조사했습니다. 경남 기업의 구체적인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제3의 장소에서 가져온 압수물 분석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기소 방침을 결정한 이후 2주가 넘도록 이렇다 할 수사 성과가 보이지 않아서 검찰 수사가 정리 국면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답니다. 이 검찰 특별수사팀은 지난달 29일하고 30일에 이어 어제,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에서 수석 부대변인을 지낸 김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언론사 간부 출신인 김 씨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선대위에 몸 담았습니다. 수사팀은 김 씨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진 2억 원이 대선 캠프로 흘러갔을 것으로 보고 김 씨의 당시 행적과 자금 사용 내역 등을 캐물었습니다. 김 씨는 금품을 건네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고요. 일각에서는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지사를 제외한 리스트 6인에 검찰이 서면 질의서를 보낸 것과 비밀 정보가 없다고 공식 선언한 것을 수사의 마무리 수순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면 질의서에는 친박 인사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서면 질의 같은 경우는 결국 수사를 접기 위한, 대충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 넘어가기 위한 그런 수순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수사팀 관계자는 서면 조사는 일종의 전략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서면 조사가 전략이다. 보통 사람은 이해하기 힘든 굉장한 보관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조사하는 게 글쎄요, 어떤 의미에서 전략이라는 건지 궁금하네요. 경향신문 신면입니다. 황교안, 신종 전관 예우 받았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이 잇따르고 있죠. 특히 황 후보자가 검사장에서 물러난 후 법망을 교묘히 피한 신종 전관 예우를 누렸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야당 위원들이 어제 황 후보자의 공직 퇴임 변호사 수임 내역 자료를 분석해 봤더니 2011년 8월 부산고등검찰청장 검사장을 끝으로 퇴임한 황 후보자가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로 취업한 뒤 부산지방검찰청 관할 사건을 6건 넘게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황 후보자가 검찰 퇴직 후 대형 로펌에 취업해 17억 원의 수입을 올린 데 이어 전관예우금지법을 교묘하게 피해 우회적으로 부산지검 사건을 수임해 신종 전관예우를 누린 것으로 나타나다면서
신 전관예우 사건을 수임해 받은 수임료와 성공 보수 등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황 후보자가 2012년 4월 고교 동창이 주심 재판관이었던 사건을 맡아 1, 2심을 뒤집고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것도 쟁점화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정수기 업체를 운영하면서 모 대부업체를 사실상 차명으로 소유한 정모 회장의 횡령 사건이었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공교롭게도 황 후보자 수임 시기가 고교 3학년 같은 반이었던 김모 대법관이 배정된 직후였고 해당 사건이 김앤장으로 넘어간 후였는데도 불구하고 황 후보자만 태평양 소속으로 따로 들어갔다 변호인다네요. 이런 지적입니다. 이 야당 위원들은 또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에 제출한 황 후보자 수임 내역 119건 중 이 19건이 급히 삭제가 돼서 공란으로 제출된 것에 대해서도 협의회와 황 후보자 측에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여야 간사 오늘 청문회 일정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당은 새누리당은 오는 8일에서 9일에 청문회 개최하자고 야당은 사흘간 열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8일에서 9일이면은 여당은 이틀 동안 청문회 하자는 것이고 야당은 하루 더 사흘 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네요. 이게 오늘 어떻게 조율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지는 다른 국민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 문제도 팔로우를 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16면입니다. 금융소득 과세 강화 탄력받나? 이런 제목입니다. 2013년 근로소득자의 세액 부담을 늘리는 세제 개편 이후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도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세 당국은 여론 흐름을 살펴본 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런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세제 개편에서는 금융소득 과세 강화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정치권이 먼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은 지난달 28일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이 개정안은 본격적인 세법 심의가 진행되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중요 심사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 개정안은 크게 두 줄기로 나뉜다고 합니다. 먼저 이자와 배당 소득을 올리는 금융소득자에게 다른 근로, 사업 소속 등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 소득 기준을 종전 2천만 원 초과에서 1천만 원 초과로 낮췄습니다. 굉장히 크게 낮췄네요. 이렇게 되면 1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단일 세율이 또 1천만 원 초과 소득자에겐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도 이 개정안에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까지 금융소득 과세 강화에 대해서 뚜렷한 방침은 세워놓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기까지 두세 달 시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이미 조세재정연구원 등을 통해 금융소득 과세 관련 연구는 상당 부분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일반 투자자들의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과세가 필요하다. 이런 연구 보고서까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한 꼭지 보겠습니다. 세계일보 신면입니다. 서러운 임시직, 실직, 명목임금 모두 줄었다. 임시직과 상용직 근로자 간 임금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1분기 비정규직, 일용직 등 임시직 근로자들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임금뿐만 아니라 명목 임금까지 모두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주로 정규직으로 이루어진 상용직 근로자의 임금 상승폭은 더 커졌다고 합니다. 통계청하고 고용노동부 집계에 따른
기사였습니다. 자, 2015년 6월 1일 월요일에 보내드린 국민라디오 주간 브리핑은 오늘 이 정도로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활기찬 또 즐거운 가뿐한 월요일, 마음이 무겁지 않은 월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같은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효진 국민라디오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